결혼식 끝나면 다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그때부터 계산서를 꺼내더라고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축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댔고 거실에는 하객들이 안겨준 화려한 꽃다발 향기가 가득 남아 있었죠. 신혼집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축의금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웨딩홀에서 챙겨온 떡 상자가 한쪽 벽에 기댄 채 어제의 소란스러움을 증명하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라며 잘 살라는 축복의 말들만 쏟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현성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크게 하품을 했어요. 눈 밑에는 어제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지만 드디어 큰 산을 넘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표정만큼은 아주 편안해 보였죠. 주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제 너무 정신없었죠.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아요. 남편은 컵을 내려놓으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우리 엄마도 어제는 엄청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 현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고요를 깨뜨리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주연은 예기치 못한 방문객에 순간적으로 몸이 뻣뻣하게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희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미리 끓여온 미역국 냄비를, 다른 손에는 묵직한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새 며느리를 맞이한 첫날 특유의 따뜻하고 인자한 웃음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일어났니? 신혼 첫날 아침은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란다. 주연은 당황스러움을 누르고 반사적으로 공손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 자, 식탁 좀 빨리 치워봐라. 신혼집이라도 시작부터 깔끔하게 기강을 잡아야 하는 거야. 말투는 다정했고 움직임도 부드러웠어요. 주연은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살갑고 따뜻한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잠깐 안도했죠. 그런데 정희의 시선이 식탁 위에 쌓인 축의금 봉투 더미에 머무는 순간이었죠. 그 인자하던 눈빛이 찰나의 순간에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연은 그 소름 끼치는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주 기계적이고 냉정하게 액수를 가늠하는 장사꾼의 눈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정희는 가져온 미역국을 그릇에 덜어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 말을 던졌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한테 들어온 축의금 정리는 다 끝냈니? 현성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죠. 아직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손도 못 댔어요. 그럼 오늘 당장 해야지. 돈이라는 건 들어온 즉시 정리해야 새나가지 않는 법이다. 주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은 원래 돈 관리에 철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희는 숟가락을 식탁에 놓고 마치 아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기막힌 말을 덧붙였어요. 그 축의금 말이다. 이번에 신우이 현지 혼수용으로 양보하려무나. 주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양보라는 단어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게 튀어나왔거든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 웃음은 일종의 방어 기제였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던진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정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세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주연을 빤히 쳐다봤죠. 농담이 아니다. 정희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여유롭게 떠먹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에 현지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잖니. 원래 혼수라는 건 집안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게 도리인 법이야. 그런데 너희 축의금은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돈 아니니? 어차피 생긴 공돈이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데 쓰는 게 맞지 않겠어? 주연은 손끝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어요. 공돈이라는 그 표현이 가슴을 후벼 팠죠. 어머님, 축의금은 저희가 신혼살림 기반으로 쓰기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어서요. 정희는 주연의 말을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아주 부드럽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였죠. 살림은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야. 너는 프리랜서라 시간도 많고 일도 잘한다면서 젊은 애가 벌써부터 욕심부리면 못 쓴다. 현지는 여동생이고 이제 막 시집가는 입장인데 체면이 서야 하지 않겠니? 시누이가 기죽어서 시댁 가면 그게 다 우리 집 망신인 거야. 주연은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컵을 들여다 다시 내려놓았죠. 이건 조언이나 부탁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리꽂는 통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다정한 척 웃고 있었어요. 사실상 며느리의 자산을 탐내는 노골적인 요구였죠. 옆에 있던 현성은 고개를 쳐박고 미역국만 계속해서 떠먹었어요. 주연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적막한 집안에는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주연은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크게 들렸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남편은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었죠. 주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현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성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엄마 말은 우리 현지 도와주자는 좋은 뜻이지 뭐. 그 대답에 정희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아쳤어요.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너희는 이제 정식 부부가 됐으니까 집안일도 같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주연은 속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누이의 혼수장만까지 포함하는 말이 됐는지 기가 찼죠. 어제 결혼식장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이 제일이라며 눈물을 훔치던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는 집안일을 같이 하라며 며느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었어요. 주연은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 물었죠. 어머님, 그럼 축의금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혼수에 들어갈 만큼은 챙겨줘야지. 너희가 센스 있게 알아서 잘하리라 믿는다. 이런 걸 굳이 금액으로 딱딱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 떨어지는 법이야. 주연은 그 말이 참 교묘하다고 느꼈어요. 센스라는 단어로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이라는 단어로 반대할 수 없게 입을 틀어막아 버렸으니까요. 어머님, 축의금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에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잘 시작하라고 주신 정성이고요. 정희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쏘아붙였어요. 마음이면 더더욱 뜻깊고 필요한 데 써야 하는 거다. 지금 현지가 돈이 급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주연이 다시 반박하려 하자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쐐기를 박았어요.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주연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우리 집 사람이라는 말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소유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주연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결혼이라는 계약이 이렇게 빨리 무례한 권리로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현성은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 너무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 정희는 현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갑자기 결혼했으면 바로 가족이지. 가족이면 서로 돕는 게 인지상정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아내 눈치만 보고 있니? 현성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결국 또다시 비겁한 침묵이었죠. 주연은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켜줄 남편이 없다면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요구는 앞으로 더 크게 밀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듯 미역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다시 인자한 어른의 웃음을 가면처럼 붙인 채였죠. 잘 생각해서 오늘 안으로 연락하려무나. 현지 혼수도 날짜가 임박했잖니. 주연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너는 똑똑하니까 내 말뜻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괜히 말 길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말자구나. 철컥하고 문이 닫히자 신혼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주연은 식탁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봉투들을 바라봤죠. 어제는 축복의 증거였는데 오늘은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요구서가 되어버렸어요. 현성은 괜히 설거지통을 만지작거리며 웅얼거렸죠.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긴 해. 주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건 직설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나한테 통보한 거지. 현성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나뿐인 동생이기도 하고. 주연은 가차없이 현성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가족이면 더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남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게 쓰자고 말할 수 있어요? 현성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연은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똑똑히 깨달았죠. 화려했던 결혼식은 어제로 끝났어요. 축하의 환호성도 어제까지였어요. 오늘 아침부터는 우리 집 사람이라는 굴레 아래 시댁의 잔인한 계산서가 제 삶을 옥죄기 시작한 거였죠. 주연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손에 쥐었어요. 봉투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제부터는 억지 웃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혼 다음 날 아침에 시린 공기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주연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식탁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 현성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껐다 반복하며 의미 없는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각자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시끄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현성 씨,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정말로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축의금을 내놓으라는 저 말이요. 현성은 마른 세수를 하며 짧고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어요. 엄마는 그저 현지 혼수 장만하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자는 뜻이지. 너한테서 억지로 뭘 뺏겠다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닐 거야. 뺏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어머님 태도 보셨잖아요.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묻는 양보가 아니라 당연히 내놓으라는 식의 통보였어요. 이건 명백한 강요라고요. 현성은 아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말끝을 흐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이니까. 그 말이 주연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살면서 가장 편리하고 무책임한 단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걸 주연은 다시금 깨달았죠. 잘못을 덮을 때도 희생을 강요할 때도 늘 전면에 내세우는 방패막이 같았거든요.
우리 결혼 준비할 때 했던 약속 기억 안 나요?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혼수도 예물도 생략하기로 했던 거요. 그건 기억하지. 우리 둘이 군더더기 없이 편하게 시작하자고 합의한 거였잖아. 맞아요. 편하게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 편함은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거나 남에게 기대서 얻는 비겁한 편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힘으로 세우는 자립이었죠. 주연은 자연스럽게 지난 결혼 준비 기간을 떠올렸어요. 친정엄마가 새 장롱이며 침대며 딸 자식 기 안 죽게 다 해주겠다고 고집을 피우실 때 주연은 가장 먼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었죠. 엄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쓰던 물건들 가지고 시작해 보겠다고요. 친정엄마는 그 모습이 못내 안쓰러워 답답해 하셨지만 주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축복해 달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엄마의 홀가분한 마음뿐이라고요. 현성과도 그때 비슷한 대화를 수없이 나누었죠. 우리 힘으로 소박하게 살자고. 양쪽 집에서 크게 지원받으면 나중에라도 분명히 뒷말이 나오고 휘둘리게 될 거라고요. 현성 역시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었어요. 우리 둘이서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다고요. 그래서 주연은 결혼을 앞두고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신혼집이라고 해서 모든 살림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허례허식을 과감히 생략했죠. 자신이 자취하며 쓰던 밥솥과 냄비, 그릇들을 그대로 챙겨왔고 현성이 쓰던 접시 몇 개와 합쳐 소박한 식탁을 꾸렸어요.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주연은 그게 좋았어요. 우리 삶의 기틀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진다는 뿌듯함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비용 또한 10원 단위까지 아끼며 줄여나갔어요. 웨딩홀 계약서를 들고 몇 번이나 옵션을 따져가며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뺐고 영상 촬영이나 스튜디오 패키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계약했죠. 주연은 계산이 정확했지만 결코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의미 없는 허세와 낭비를 증오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한 건 결국 하객들의 식사비였어요. 혼수를 일절 안 하는 대신 시부모님 쪽 축의금만 부부가 받기로 했었거든요. 시댁의 하객은 많았지만 축의금은 적었고 시댁의 하객 밥값도 주연 부부가 내는 걸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청구서에 찍힌 밥값을 보며 주연이 혀를 내두를 때 현성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허허 웃었죠. 그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태도가 결국 신혼부부의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파먹었고요. 주연은 하객 명부를 다시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잘 끝나면 다 괜찮을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결혼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정성 어린 축하보다 축의금 봉투를 먼저 탐내며 나타났으니까요. 그 순간 주연은 깨달았어요. 본인에게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시댁에게는 그동안 뿌린 돈을 회수하는 재정 정산의 출발선이었다는 사실을요.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 축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름과 금액을 적어 내려갔죠. 화면 위의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몇 시간을 버스 타고 달려와 5만 원을 건넸고 누군가는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10만 원을 쥐어주었죠. 그 귀한 마음들이 염치 없는 신우이의 명품 혼수로 둔갑할 거라는 사실을 주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현성도 슬그머니 주연의 옆에 앉아 봉투를 건네주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둬야 나중에 우리가 돌려줄 때도 편하잖아.
원래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주연은 그 말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가 나중에 빚 갚으려고 결혼했나요? 돌려줄 때 편하자고 이 고생을 하며 식을 올린 거냐고요. 현성은 아내의 날선 반응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시댁 측에서 건네준 축의금은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떴어요. 예식장 대여료와 식대를 정산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이게 정말 전부예요? 현성 씨 쪽 친척분들이 꽤 오셨던 것 같은데. 현성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쪽 친척이 다들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가 최선일 거라고 덧붙였죠. 주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길게 숨을 내뱉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한 건 단순한 여윳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의 피 같은 시작 자금,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 가겠다는 탐욕이었죠. 그때 마침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죠. 주연아, 어제 고생 많았지? 주연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딸의 목소리만 듣고도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짧게 덧붙였어요. 내가 네 통장으로 비상금 넣어놨어. 현성이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고 너희 둘 시작하는데 요긴하게 쓰렴. 너는 워낙 참는 걸 잘하는 애라 엄마 마음이 늘 쓰인다. 전화가 끊기고 주연은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친정에서 보내온 비상금은 결코 화려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축의금이 채 800만 원도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며 본인의 몫부터 챙기려 들었죠. 그 얼마 안 되는 축의금에서도 본인 용돈 하겠다며 일부를 슬며시 빼고 준 거였어요. 그 극명한 대비가 주연의 가슴을 서늘이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현성은 눈치 없이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며 물어왔어요. 주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그냥 축하한다고 하셨다고 짧게 잘라 말했죠. 현성은 장모님은 역시 마음이 넓으시다며 실없는 웃음을 지었지만 주연은 그 웃음이 더 참기 힘들었어요. 마음이 넓으면 부당한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현성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누구에게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결혼 만들자고. 그런데 어머님은 식장 문 닫자마자 가져갈 것부터 정해놓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주연은 이 싸움이 단순히 축의금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가장 도운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시댁의 노예로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연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거칠게 닫았어요. 결혼은 축복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에겐 그저 수금의 현장일 뿐이라는 사실이 주연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이제 주연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웃으며 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가족이나 센스를 운운하는 순간 주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답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거든요. 주연은 전날 밤 축의금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닫고 난 뒤부터 마음속 깊은 곳이 묘하게 고요해지는 걸 느꼈죠. 분명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밖으로 소리를 내어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며느리의 주머니를 자기 것으로 계산해버린 이 집안의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남편 현성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슬그머니 물었죠. 오늘은 뭐 할 거야? 어머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 집에서 좀 쉴 거야? 나갔다 올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단 한마디의 부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죠. 그 메울 수 없는 거리감이 신혼집 공기 속에 얇고 날카로운 얼음판처럼 깔려 있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주연은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생경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죠.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닌데 평소의 유순함은 간대없고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목적지를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니었지만 발길은 이상하게도 한쪽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곳은 평생 검소함을 미덕으로 알던 주연이 좀처럼 발을 들이지 않던 곳, 바로 백화점이었어요. 화려한 회전문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주연을 맞이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자로 잰 듯 완벽하게 정리된 진열장, 그리고 사람들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까지. 주연은 원래 이 화려한 공간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철저히 메모하고 가성비를 따져가며 장을 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필요한 것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물건을 집어들 때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오랜 습관도 잠시 접어두었죠. 주연은 홀린 듯 매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고급스러운 원단의 촉감을 손끝으로 느껴보고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며 점원의 상냥한 칭찬을 한 귀로 흘려들었죠. 손님, 이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마치 맞춤옷처럼 빛이 나네요. 그 말이 특별히 듣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건 아니었어요. 다만 주연에게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허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생생한 감각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주연은 매장 한복판에서 우아한 코트 하나를 골랐어요. 평소에 주연이라면 지금 날씨에 입기에 적당한지 혹은 브랜드의 이름값이 가성비에 맞는지 수백 번은 고민했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고 거울 속에 내가 만족스러웠으며 그것만으로도 결제할 이유는 충분했죠. 계산대 앞에 서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금액을 응조렸어요. 주연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축의금 통장을 떠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돈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양보해야 할 돈이었죠. 하지만 주연은 망설임 없이 그 돈으로 결제를 마쳤어요. 카드를 긁는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단 1%의 망설임도 없었죠. 이건 결코 충동적인 사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자신의 몫이라며 침을 발라둔 돈을 그 권리 주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인으로서 먼저 사용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주연은 그 뒤로도 자석에 이끌리듯 몇 군데의 매장을 더 돌았어요. 계획이 없던 쇼핑이었지만 결코 무분별한 낭비는 아니었죠.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집어들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보석도 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붉은 노을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 무렵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현성은 주연의 손에 들린 화려한 쇼핑백들을 본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야? 지금 쇼핑하고 온 거야? 이걸 다 샀다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라 샀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백화점에 가서 이 난리를 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요?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그게 왜 난리가 날 일이죠? 어제 우리 엄마랑 무슨 얘기했는지 벌써 잊었어? 현지 혼수 문제로 돈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중요하죠.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돈 쓴 거예요. 어머님이 가져가기 전에 내 몫을 먼저 챙긴 것뿐이라고요. 현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건 그냥 앞뒤 없는 소비일 뿐이잖아. 이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소비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 인생을 당신 어머니 뜻대로 휘두르게 두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택. 어머님은 그 축의금을 현지 혼수로 쓰자고 통보하셨죠. 나는 그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기 전에 내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게 어머님과 나의 차이고 당신과 나의 차이예요. 당신,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건 우리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부터 며느리 지갑 털 생각을 하신 그 순간에요. 현성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칼을 거칠게 극적였어요.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상의요? 어머님이 어제 우리한테 상의라는 걸 하셨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뱉고 나가셨죠. 당신도 그때 입 꾹 닫고 방관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만 상의를 운운하는 건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주연은 쇼핑백들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새로 산 코트를 옷장에 정성스럽게 걸며 주연은 생각했죠. 이것은 결코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유치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주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시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구질구질한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현성은 아내의 그 낯선 변화를 몹시 불편해하며 눈치를 살폈죠. 주연이 백화점에서 돌아와 선전포고와 같은 쇼핑을 마친 뒤로 신혼집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흘러갔어요. 대놓고 소리 높여 싸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지도 않는 기묘한 상태가 유지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균열과 틈을 시어머니 정희는 맹수처럼 금방 알아챘어요. 정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반찬을 통해서였어요. 전화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신혼집 문 앞에는 묵직한 비닐봉투가 놓이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빨갛게 잘 익은 김치부터 고소한 나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소고기 조림까지 다양한 반찬통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다정한 척 위장한 문자 한 줄이 뒤따라왔죠. 며느리 살림하며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힘들까봐 이 시어미가 조금 준비해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힘들까봐 걱정한다는 그 말이 사실 아주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죠. 실제로 요즘 주연은 업무량이 부쩍 늘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반찬 정말 잘 먹을게요. 바쁘신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마치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답장이 가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란다. 너희는 이제 막 시작한 신혼인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만 먹으면 쓰겠니? 내 정성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주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다정했어요. 주연은 그 목소리에 아주 잠깐 마음을 놓았어요. 어쩌면 축의금 문제는 시어머니의 일시적인 욕심이었을 뿐, 이 반찬만큼은 계산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정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반찬 배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어느덧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났고 신혼집 냉장고의 한 칸은 통째로 시어머니의 반찬통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정희는 가끔 직접 반찬을 들고 들이닥칠 때마다 주연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돈만 아깝고 몸도 상하는 법이라고 집밥이 최고라는 논리를 펼쳤죠. 주연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어른의 정성이라는 건 말로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순간 날카롭게 깨져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희가 평소처럼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와서는 부엌에서 한참 동안 부산스럽게 서성였어요. 평소답지 않게 냉장고 문을 연달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더니 식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죠. 어머님, 이건 뭐예요? 주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정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지난번부터 이번에 반찬 만든다고 장 본 거 영수증이란다. 요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봉투 안에는 마트에서 출력된 영수증들이 날짜별, 항목별로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어요. 배춧가, 고기가, 고춧가루에 양념가까지. 그런데 그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주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깜빡여야 했어요. 평소 마트 물가를 잘 아는 주연이 봐도 금액이 묘하게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영수증에는 동네 마트가 아닌 최고급 백화점 식품관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유기농이나 프리미엄 브랜드 표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내가 너희한테 먹일 건데 아무 데서나 싼 걸로 살 수 있겠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시장 물건은 믿음이 안 가더라고. 비싸도 좋은 걸로 골라왔으니 귀하게 먹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비싼 재료로 고생해서 만들었으니 너는 이 값을 지불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주연은 봉투를 조용히 닫으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만약 고맙다는 말과 함께 봉투에 돈을 담아 건네는 순간 이 영수증은 다음 주에 더 두꺼워지고 더 비싼 품목들로 채워질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어머님 정성 들여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반찬 해주시기 전에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될 것을. 제가 원하지 않는 비용을 이렇게 들이면서는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나더러 장사 속으로 반찬 해다 날랐다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직접 돈 달라고 손이라도 내민 적 있어? 돈을 달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영수증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건 사실상 결제해 달라는 뜻 아니었나요? 아니면 축의금 내놓으라고 이러시는 건가요? 정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크게 쳤어요. 참, 요즘 애들은 무섭다더니 실감나네. 시어머니가 자식들 먹이려고 애쓴 정을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따질 수가 있니? 너는 머릿속에 계산기만 들었어? 그 말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검은 속내를 들킨 사람 특유의 비열한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구나. 시어미 정성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어머님, 이건 계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정성이라는 말 뒤에 계산서를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독서를 한마디 얹었죠.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딱 맞구나. 네가 얼마나 잘 사놔두고 보마.
쾅 하고 문이 닫히고 나서 주연은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부엌 가득 풍기던 따뜻한 반찬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 날 만큼 무겁고 불쾌하게 느껴졌죠. 주연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격표만 붙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주연은 냉장고에 시어머니의 반찬통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았어요. 주연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정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든 수금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암호라는 것을요. 영수증이 섞인 반찬 소동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였어요. 시어머니 정희는 예전처럼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대던 극성을 잠시 멈추었어요. 주연 역시 굳이 먼저 연락을 취해 안부를 묻거나 비위를 맞추려 들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평온한 나날처럼 흘러갔어요. 그것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위한 지독한 숨 고르기에 불과했어요. 그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아주 태연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거실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남편 현성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툭 한마디를 던졌어요. 신우이 현지가 드디어 결혼 날짜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이었죠. 주연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할 일이라고 짧게 대꾸했어요. 일단은 가족의 경사로 받아들이려 애쓰며 감정을 추스렀죠. 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희로부터 소집 명령과도 같은 저녁 식사 자리가 잡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정희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며 각종 전이 가득했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 갈 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다리 부러질 듯한 밥상이었죠. 시어머니 정희는 식사 내내 주연에게 살갑게 굴며 대화를 주도했어요. 마치 지난번 영수증 사건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한 가식적인 친절함이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어느 정도 비워지고 찻잔이 오갈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현지도 슬슬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날짜까지 잡혔으니 마음이 급하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주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네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이런 중대사는 네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내가 늙어서 요즘 유행하는 걸 뭘 알겠니? 네가 앞장서서 동생 결혼 준비 좀 다 맡아서 해주렴. 지난번처럼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은 멈췄어요. 대신 그보다 더 지독한 무급실무 책임자 역할을 며느리에게 얹어버린 것이었죠. 예단 리스트 작성부터 혼수 품목 비교, 상견례 장소 섭외의 일정 조율까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머리 아픈 잡무들을 맏며느리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주연에게 전가하고 있었어요. 현지는 아직 애라 세상 물정을 모르니 똑똑한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담해서 챙겨야 집안 체면이 산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작전이 바뀌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옆에서 묵묵히 갈비뼈만 야무지게 뜯고 있던 남편은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입은 먹는 데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갈비뼈를 뺏어버리고 싶었지만 주연은 비겁한 남편의 옆모습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어머님,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현지와 그쪽 예비 신랑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직접 결정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희도 저희끼리 알아서 했는걸요. 아가씨가 어린애도 아니고요. 가족끼리 큰일을 치르는데 뭘 그렇게 니일 내일 따박따박 나누니? 섭섭하겠으리.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냥 밥만 먹으라고 있는 자리인 줄 아니? 어머님, 저도 제 결혼 준비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
밤잠 설쳐가며 제 손으로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발품 팔고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거든요. 제가 대신해주면 현지도 나중에 제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네 결혼이었으니까 네가 한 거고 지금은 우리 집안 행사잖니. 집안일에 며느리가 발 벗고 나서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정머리가 없어? 우리 집 일. 그 단어가 주연의 귓가를 날카로운 송곳처럼 파고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형편껏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겠지만 결혼 준비 전체를 제가 떠맡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 직장 생활이 있고 제 신혼 살림을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주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시돋친 소리를 해대니 이 집구석에는 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맏며느리라고 믿고 의지하려 했던 게 내 큰 실수였다. 요즘 애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하니? 시어머니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서운함의 토로였어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대충 넘기는 게 오히려 가족으로서 더 무책임한 일 아니냐면서요. 시어머니 정희는 주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죠. 결혼 준비를 부탁하는 척 끌어들여 놓고는 살며시 혼수를 보태게 할 심산을 들켜버렸으니 길길이 날뛸 수밖에요. 남편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제야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주연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 코피까지 쏟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며 요즘 세상에 일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다들 그렇게 살면서 시댁일 챙기는 게 맏며느리의 도리이자 숙명이라고 악을 썼어요. 주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무상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편리한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주연은 더 이상 이 가식적인 식탁에 앉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어요. 현성은 답답하다는 듯 운전대를 신경질적으로 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연아, 그냥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엄마 성격 알잖아. 저렇게 화나시면 한동안 우리 얼마나 들볶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맞춰주지 그래. 현성 씨, 도움이라는 건 상대가 간절히 요청할 때 내 진심이 움직여서 베푸는 게 도움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저를 당연히 부려야 할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의무를 강요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배려가 아니라 착취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다음엔 시누이 애 낳는 것까지 내 수발로 들어올걸요? 당신 원래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잖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 계산하면서 엄마랑 그렇게 대치를 해야겠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려도 잘만 하더니 우리 가족 일에는 왜 이러는 거야? 남이편님, 그럼 본인 가족 일이니까 본인이 시간 내서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 수발 좀 들어주시던지요. 당신 진짜 말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 부부의 싸움엔 항상 시댁이 있었어요. 주연은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관계의 지도를 새로 그렸어요. 이 집안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유대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성역의 이름 아래 당연하게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낙인을 찍든 남편이 얼마나 비겁하게 굴든 주연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들이 말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신혼생활은 이렇게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신우이의 결혼 문제로 시어머니와 날선 대립을 한 뒤부터 신혼집은 소리 높여 싸우는 날만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거실에 앉아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거나 함께 웃으며 TV를 보는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싸우는 날이 지나가면 대신 그보다 더 지독하고 차가운 침묵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부부는 서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거나 대화 도중 들으라는 듯 깊은 한숨을 내뱉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주연이 무슨 말을 걸어도 남편은 못 들은 척 TV 볼륨을 키웠어요. 그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무시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껍고 높게 쌓여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주연은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이 비겁한 소강 상태를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뜨거운 국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주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여보, 우리 이제 더 늦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아요? 남편은 입안에 든 밥을 씹지도 못한 채 동작을 멈췄어요. 기준이라니? 갑자기 또 무슨 기준을 말하는 거야? 시댁에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인지 정하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전담할 건지, 어느 선에서 거절할 건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끝날 거 아니에요. 남편 현성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 생각이 어떻게 자로 잰 듯이 똑같을 수 있겠어.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른 건데. 주연은 그 각자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성 씨는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방패막이 삼아서 뒤로 숨고만 있잖아요.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악당으로 몰아붙여? 엄마도 나름대로 집안 잘해보려고 현지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비판적이고 날이 서 있어? 내가 언제 현성 씨더러 어머님하고 싸우라고 했나요? 내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 밖의 요구가 우리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중간에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고 내 남편이잖아요.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어. 우리 엄마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 그래서 난 중간에서 공정하게 있으려는 것뿐이야.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부당한 압력이 며느리인 주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어요. 현성 씨는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막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데 댐을 안 막으면 그 피해는 누가 다 입겠어요?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날 이후 부부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해졌어요. 이유는 늘 똑같았죠. 주연은 부부라는 공동체의 우리를 강조하며 함께 맞서길 원했고, 현성은 개인의 영역과 효도의 의무를 앞세우며 각자 도생하길 원했어요. 부부라면 당연히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야 한다고 믿었던 주연의 신념은 왜 꼭 그래야 하느냐며 반문하는 현성의 이기심 앞에 무참히 부서졌죠. 현성은 스스로가 아주 합리적이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평화주의자인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중간지대에 서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주연이 보기에는 그 자리는 언제나 시댁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진 경사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주연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받아내야 했어요. 무리한 시댁 일정이 잡히면 주연이 자신의 스케줄을 꼬아가며
정리해야 했어요. 현성은 그럴 때마다 당신이 워낙 야무지고 잘하니까라는 말로 주연을 치켜 세웠죠.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기 위한 가장 비겁하고 교활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주연은 그 속내를 빤히 알면서도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그동안 꾸역꾸역 버텨왔어요.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죠. 어느 깊은 밤, 두 사람은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서울에서 부산만큼이나 먼 거리감이 존재했어요.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죠. 주연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활한 우주 한복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주연은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성 씨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성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귀찮다는 듯 툭 대답을 던졌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성격이 워낙 꼼꼼하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는 거지. 좀 둔해져 봐. 그럼 편해. 예민해서 그렇다고요? 둔해지면 편해진다고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 집에서 철저하게 나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내 등 뒤에 서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소한 바람에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양쪽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라고. 나라고 편한 줄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같이 싸워야지. 왜 나만 전쟁터에 내던져 놓고 당신은 관전석에서 구경만 하냐고요.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 대신 나를 위한 단호한 선택 하나예요. 주연의 마지막 호소 이후 집안은 이전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어요. 문제의 본질은 시어머니의 무례한 요구도 시누이의 뻔뻔함도 아니었어요. 그런 외부의 공격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진짜 문제는 평생을 약속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남편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주연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어두운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연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연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기만적인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연이 먼저 이별의 말을 꺼냈던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공기가 고요하고 차분했어요. 주연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억울함에 복받쳐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서늘할 정도로 담담한 목소리였죠. 남편 현성은 아내의 그 낯선 평온함을 마주하고는 차라리 불같이 화를 내던 때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현성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잘해볼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아니었고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협박성 조건도 달지 않았죠. 그것은 수많은 밤을 혼자 지새우며 내린 이미 모든 마침표가 찍힌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잖아. 우리가 싸우긴 했어도 이혼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주연은 감정 없는 눈으로 현성을 빤히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현성 씨가 방관하고 어머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수많은 아침마다 나는 조금씩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제야 도착했을 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뒤 현성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며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봉투 안에는 지난 결혼 생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출력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각종 이체 기록, 날짜와 항목별로 형광펜까지 쳐진 수치들. 주연은 그 종이 뭉치를 보는 순간 이 관계의 마지막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단번에 직감했죠. 서로 갈 길 가기로 했으니까 정산은 확실히 해야지. 각자 번 돈은 각자의 몫이잖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내역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계산해 봤어. 법적으로 가도 어차피 기여도 따져야 하니까 미리 정리해 온 거야. 주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현성은 아내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당당한 기세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월세 명목의 대출 이자부터 각종 공과금, 심지어 매달 함께 장을 본 식비와 가끔 외식했던 비용까지 세세하게 따져봤더군요.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주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숫자로 가득 찬 종이 위를 펜 끝으로 툭툭 쳤어요. 오로지 손해보지 않겠다는 장사꾼의 치졸한 정산만이 식탁 위를 점령하고 있었죠. 내가 이혼하고 빈털털이 될 순 없으니까 나도 이러는 거 네가 이해해줘. 그 숫자를 뱉어내는 현성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수학자처럼 승리감에 젖어 있는 듯 보였죠. 주연은 그 종이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현성이 적어온 숫자는 정확했어요. 자신의 기준에서요. 틀린 계산은 없었죠. 하지만 그 깨끗한 종이 위에는 결코 적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밤 홀로 깨어 야근 후의 피로를 억누르며 정리했던 집안일,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주말마다 반납했던 주연의 자유시간,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며 갉아먹힌 정신적 에너지,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에 아끼고 모아 남편 명의의 집 대출금 갚은 내역.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고통은 남편의 계산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연은 그것들을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따지지 않았죠. 말해봤자 이 차가운 계산기 같은 남자에게는 가치 없는 쓰레기 정보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그동안 내가 생활비 더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도리상 정리하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깔끔하게 돈으로 정산하면 서로 뒤끝도 없을 테고. 주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끝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도대체가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반박하거나 따지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실행했죠. 현성은 순순히 따르는 주연의 태도에 내심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이 끝났다면서요. 나도 이 구질구질한 관계 빨리 매듭 짓고 싶어서 그래요. 주연은 현성이 제시한 그 치졸한 금액 1200만 원을 그대로 입력했어요.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 끝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 돈만 보내면 이 지옥 같은 인간관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결론은 결혼 생활 1년 반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라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주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현성을 쏘아보며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안 할 자신 있어요? 현성은 잠시 주춤하며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욕심이 이성을 이긴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어요. 응, 이걸로 다 된 거야. 이제 깔끔하게 남남으로 하자. 주연은 가차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띠링하는 경쾌한 이체 완료 알림음이 정적만이 가득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보냈어요. 지금 확인해봐요. 현성은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입가에 미세한 만족의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입금 확인되었다고 말이죠. 그 짧은 대화가 부부로서 나누는 마지막 소통의 전부였어요. 그 흔한 미안하다는 사과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지막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죠. 주연은 오히려 이 냉혹한 침묵이 우리 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이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닌 비정한 숫자로만 설명되는 거래였으니까요. 현성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챙겨 넣으며 뻔뻔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래도 우리 남들처럼 진흙탕 싸움 안 하고 나쁘지 않게 끝난 거잖아. 안 그래? 주연은 짐을 챙겨 일어나려다 말고 처음으로 현성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현성 씨. 우린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시작한 거였어요. 당신과 어머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현성은 입을 벌린 채 억울하다는 표정만을 지었어요. 주연은 미련 없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주연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관계의 마지막 페이지까지도 남겨진 것은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뿐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주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긴 숨을 내뱉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고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만 했죠.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도 상대를 향한 타오르는 분노도 이제는 희미해졌어요. 대신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깨달음 하나가 주연의 머릿속을 채웠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열한 계산서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자신을 위한 강한 확신이었어요. 그날 주연은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냈고 현성은 눈앞의 이득을 챙기는 정산을 끝냈어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연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사람의 진심 대신 돈의 숫자를 쫓았고 누군가는 그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순간 미련 없이 인간 이하의 공간을 떠나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혼 협상이라는 이름의 비정한 계산서는 굳게 닫혔어요. 숫자는 완벽하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은 영원히 파산하고 말았죠. 그리고 주연은 그 참담한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있었죠. 현성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지 겨우 석 달째. 주연의 일상은 기적처럼 고요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정막이 흉기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고 침대 옆 휴대폰이 밤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아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오늘 시어머니 기분은 어떨까? 남편이 또 무슨 일을 저질러서 내 하루를 망칠까를 계산하던 지독한 관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로지 나 하나만을 책임지면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주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다가왔죠. 이혼 후 첫 딸은 몸에 밴 노예 근성을 씻어내느라 애를 먹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배추가 싸네 하며 손을 뻗었다가 이내 허공에 멈춘 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런 습관들은 금세 소멸했어요. 주연은 이제 퇴근길에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들러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트러플 치즈와 비싼 와인 한 병을 고르는 사치를 부렸어요.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느냐며 영수증 검사를 했을 남편도 애비는 밖에서 고생하는데 너만 입이냐며 숟가락을 얹었을 시어머니 정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주연은 예전 신혼집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단골 사장님으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주연이 빠져나간 뒤 그 집구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전해졌죠. 가장 먼저 터진 건 역시나 신우이 현지의 결혼이었어요. 주연이라는 무료 웨딩 플래너가 사라지자 정희와 현지는 상견례 장소 섭외부터 삐걱거렸대요. 주연이 미리 알아봐둔 고급 한정식집 대신 시어머니가 아깝다며 예약한 동네 숯불갈비집에서 사단이 난 거죠. 글쎄, 그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예단비를 5천만 원 요구했다지 뭐야. 현지는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자기가 강남 어디 아파트 전세를 구해야 하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더라고. 예비시댁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숟가락 집어 던지고 파혼 선언했대. 그 뒤로 현지는 집구석에서지 엄마랑 싸우느라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반찬 가게 사장님의 목소리는 고소함이 뚝뚝 묻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가게에서 매일 제일 싼 나물만 사갔는데 그마저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남편이었던 현성의 몰락은 더욱 적나라했어요. 주연에게 받아낸 치졸한 정상금 몇백만 원을 쥐고 당당히 하던 현성은 이혼 한 달 만에 그 돈을 전부 날려버렸대요. 시어머니 정희가 딸 현지의 파혼 위로금이라며 그 돈을 뺏어갔고 그 일로 모자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죠. 주연이 매일 아침 칼같이 다려놓던 셔츠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성의 모습은 이혼하더니 노숙자 다 됐다는 소문까지 돌게 했어요. 주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안에 머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삼켰어요. 주연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조차 내 귀한 시간을 쓰는 일이라 느꼈거든요. 대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만 늘려갔어요. 결혼 생활 동안 늘 중간에 끊겨야 했던 업무의 흐름은 이제 주연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넋두리 전화나 현성의 비겁한 부탁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채워졌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주연의 포트폴리오는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수입은 예전보다 2배 이상 차분하게 늘어갔어요. 이제는 정의의 영수증을 메꾸기 위해 쩔쩔매며 벌던 돈이 아니라 오직 주연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쌓여가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오랜만에 만난 예전 직장 동료는 주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감탄을 쏟아냈어요. 주연 씨, 무슨 일이야? 얼굴에서 빛이 나네. 성형이라도 한 거야? 예전에는 항상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편해 보여. 주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화장품을 바꾼 것도 피부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니었죠. 다만 내 삶의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박멸하고 나니 안색이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얼굴, 누군가에게 내 결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표정. 그것이 주연이 되찾은 가장 비싼 보석이었죠. 주연은 가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지난 시간을 복기해 보곤 했어요. 계산서처럼 쌓이던 정의의 비난 섞인 말들,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착취당하던 관계들,
그리고 숫자로만 정리되던 그 비정한 감정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멀리 떨어진 타인의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그 통증이 주연을 흔들지는 못했죠. 주연은 이제 알았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떠난 것도 아니었죠. 원래 주연이 있어야 했던 그 당당하고 독립적인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어느 늦은 밤 주연은 새로 산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샀냐는 시어머니의 타박이나 집안에서 뭘 그렇게 꾸미냐는 현성의 비아냥이 들렸겠지만 지금은 오직 주연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만이 공기를 메웠죠. 주연은 깨달았어요. 사이다 복수는 요란하게 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굳이 그들을 찾아가 뺨을 때리지 않아도 그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내가 제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하다는 사실 하나면 그걸로 이미 복수는 완성된 거였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아니었어요. 주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시댁의 행사가 아닌 오직 주연의 성장과 휴식을 위한 계획들로요. 이제 주연의 앞에는 시어머니의 누런 영수증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채워나갈 눈부신 금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오직 주연만이 주인공인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연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